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 픽에서는 김민정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같이 전화 연결을 들으셨는데 지금 네.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 오늘도 1인 시위를 나간다고 하셔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판 생중계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먼저 진종호 최고위원님께 파이팅이라는 말씀을 좀 올리겠고요. 예.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생중계를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게 일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야당의 대표에 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우리가 공개해서 다 봤던 기억이 있고요.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라고 하면 네. 보통의 경우도 아니고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총력전 펴는 거 외에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14일에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워낙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혐의도 상당히 줄여서 수사 범위도 줄인다고 하고 그리고 제3자 추천 방식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법안을 좀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첫 번째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것은 법안은 한 회기 내에서는 2번 심사하지 않는다. 한번 부결되면 그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제 예. 이런 얘기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이 회기이기 때문에 2년 내에는 한 번 거부된 법안은 부결된 법안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벌써 대통령에까지 가서 이 또 제의되었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의되자마자 또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있어서는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게 적용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회 차원에서 좀 룰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용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의회에서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또 올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법안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합의 가능한 안을 계속 수정안을 내서 합의를 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도 최종 안 되면 부결되면 이제 끝나는 거입니다. 그런데 쓱 올렸다가 빨리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까지 한번 가서 거부권 행사하게 하고 또 내고 지금 세 번째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의회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 국회의장께서는 이 국회 내에서 일장 연설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왜 시정연설에 안 왔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본인이 아주 오랫동안 모두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바로 국회 내에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추진을 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과연 좀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이런 건데 이게 수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면 표상으로 봤을 때 4표가 좀 이탈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넣어서 오면 이탈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난번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뭐냐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한편에 있어서 수정안을 통해서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또 상황의 변화가 뭐냐라고 하면 11월 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예.
사실 지난 국정감사도 김건희 국정감사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었어요. 근데 넣은 것이 뭔가 저희 교육이 같으면은 김건희 여사의 뭐 1999년에 써진 석사 논문까지도 네. 다 검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넣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또 11월 김건희 특검의 달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큰 재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뭐 김혜경 김혜경 씨, 여사가 네. 있고 또 이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고 또 25일에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희석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네. 이것이 달라진 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그 서울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제 지난 특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뤄진 일입니다.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검찰에서 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특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검찰이 사실 우리가 그 중앙지검장에 대한 그 질의응답 이성윤 그 네.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보면 몇 페이지 수사이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예. 이성윤 의원이 자기는 2만 4쪽을 수사 기록을 남겼다. 2만 400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만 400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남기고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또 수사가 계속되었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특검을 또 할 사안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이탈 가능성이 지금 이제 거의 없다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회의 전에 앞서서 의총을 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어떻게 좀 조율이 되느냐가 표결에 상당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 뭐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는 당내 뭐 분란도 조금 잦아든 것 같고 갈등은 좀 수습되는 국면이라 특별감찰관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임명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어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반대한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항상 국회가 추천해주면 받겠다라고 예. 하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그동안 추천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받겠다라고 하는 게 뭐 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은 입장이다. 국가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좀 대통령실이 좀 전향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당내에서 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입장도 저는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14일 의총에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가자 민주당이 이번에는 또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특별감찰관 뭐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추천할 것인가 이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도 역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하는 게 좀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되었던 게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습니까? 예.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석수 감찰관의 경우에는 국정원 차장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내에서 가장 기밀의 모습들을 다 본 사람이 다음 정부에 가서 고위직에 가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뭐 이석수 감찰관이 문재인 정부에 가서 뭐 박근혜 정부의 뭐 기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줬다 이런 말을 그런 건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만은 네. 그러나 모양새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다음 정부에는 공직에 취임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제도적인 고려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라라고 하는 야당의 압박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가 했던 얘기는 이제 공수처가 설립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필요 없다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별감찰관을 한 명도 임명하지 않고 또 여당이 당시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것만 압박한다라고 하면 물론 저는 저희가 스스로 아주 뭐 도덕적으로 완결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특정 정부에서는 안 하던 것을 다른 정부에서는 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또 공정한 것이냐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좀 직접적으로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북한 인권재단과 연계를 해서 지금 추천을 하는 시기였는데 이번 의총 때 일단 연계하지 말자. 그냥 여야 합의로 해서 특별감찰관 추천하자. 뭐 요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뭐 의총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예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내에서 경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결론은 뭐 저는 14일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에 뭐 국면 전환용으로 인위적 개편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뭐 일단 인적 풀을 조금 검토는 하는 상황이고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새로 들어서 행정부와의 어떤 뭐 그런 것만 정리를 하면 인사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봤더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좀 이른바 한남동 7인회 뭐 혹은 뭐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런 인사들은 어쨌든 이제 존재가 좀 부담을 주고 있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그 말에 좀 동의를 일단 하시나요? 저는 뭐 예. 한남동 최고 뭐 7인회라고 뭐 이름 지어진 분들이 누구인지 제가 사실 다 모르는 분들이세요. 제가 예. 장관들은 알지만 네. 행정관 수준 뭐 이런 분들 아니신가요? 예. 사실 그래서 비서관도 있고 네, 그렇죠. 뭐 네. 그 안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2년 반이라고 하는 임기의 절반을 돌았고 다시 다른 절반 남은 절반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바로 이 신발끈을 고쳐매야 할 상황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예. 부담이 되는 인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또 인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그 용산에서 일반적으로 수석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 들으면 굉장히 피곤하답니다. 일반 직장보다 훨씬 예. 더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예. 이것은 업무 강도가 세고 뭐 근무 시간도 길고. 그렇죠. 예. 이건 이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 다 그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이 조금 바꿔줘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될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2년 반이 지나왔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 대한 평가들을 전반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뭐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뭐 우리가 출범할 때만 해도 3고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했고 그러나 뭐 이 취업률도 70%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또 2%대의 아주 작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물가도 상당히 잡혔고요.
또 뭐 전 세계적인 그 신용평가 기관이나 아니면 경제평가 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뭐 슈퍼스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 하고 있고 또 뭐 수출 역시도 수출이 뭐 이게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기업이 잘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경제팀은 굉장히 잘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홍보 분야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점수가 낮은 게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이런 평가들 이건 저의 평가이고 또 용산 내에서도 그런 평가들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좀 점수가 낮은 부분들은 또 교체를 좀 하고 예. 이래야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직접적인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해서 여쭤봤지만 좀 돌려 말하시긴 했는데 뭐 여러 이유로든 인사는 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것은 보시는 것 뭐 같아요. 용산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지금 이미 인사 검증 중인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예산 심사가 끝나면 인사를 하겠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이거는 뭐 공통된 인식이 아닐까. 예. 또 다른 절반을 위해서는 이제 좀 신발끈을 고쳐매야 된다 이런 예. 인식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유난 갈등이 뭐 신문의 일면을 많이 장식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는 이게 좀 잦아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메시지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게 좀 더 많고 그리고 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뭐 강강약약 이러더니 그게 아니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뭐 이렇다 해서 강약약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꼬리 내린 거다 이렇게 비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 분의 관계는 사실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가 이 체제가 처음 출범했을 때 제가 한 대표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3자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잘해서 잘 가지는 않고 3자가 모두 잘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차별화 이런 거 한다라고 잘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3자가 다 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일각에서는 뭐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워딩은 아니고 일각에서는 뭐 우호적 차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근에 와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거 한동훈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워딩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말씀들을 여기저기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안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 예. 진보는 부패해도 안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다. 저희가 분열했기 때문에 부패한 진보를 단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단합이 중요하다. 물론 단합하자라는 게 무슨 범죄 행위가 있는데 그걸 숨겨주자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열린 최고위에서 이제 김민전 최고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얼마 전에 윤 대통령 부부를 좀 비판했던 글이 올라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당무감사를 조속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 작성자 이름이 또 한동훈 대표 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측이 올린 글이다. 이래서 좀 아니라고 하고 법적 조치하겠다. 약간 시끄러웠던 일인데 굳이 최고위에서 당무감사를 언급하시니까 이게 조금 사실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제가 당 게시판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 바가 있습니다. 당 게시판에 올라오는 워딩들이나 이런 것이 당 게시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적절한 단어들이 많다라고 최근에 좀 하는 그렇군요. 얘기를 네. 아주 최근 제가 이 얘기한 것은 한 2달쯤 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비공개 회의에서 당 대표님과 그리고 뭐 몇 분이 계시는 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그 워딩들은 상당히 이것은 뭐 당인으로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네. 일반 상식적으로도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속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좀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고 제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 이후에 하루에 한 명이 3번까지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나 또 우리 당대표께서는 의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얘기할 때에도 열린우리당의 당계낭인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한때 그 게시판을 폐쇄한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올렸고 그러나 또 의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그 이후로 정책이 바뀌어서 1인당 3번까지만 글을 쓸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특히 이제 글을 써도 그냥 지워집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부적절하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자기 글이 자꾸 지워져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특히 그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게시판이 좀 예전과 달리 좀 혼탁해지는 상황, 이건 좀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근데 계속 이제 한동훈 대표도 조금의 어떤 이제 말 표현이라든지 이걸 좀 스탠스를 좀 바꾼 것 같은데 지금이 사실 뭉칠 때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좀 표현을 아끼면서. 근데 당사 앞이나 뭐 이런 데에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 퇴진하라는 집회는 계속 열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것도 네. 조금 이제 뭉쳐야 될 시기에는 부담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초반에 뭐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시위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그런 시위가 좀 무뎌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시판의 글을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대거 쓴 거 아니냐. 물론 동명이인입니다. 예. 가족과 같은 이름이란 뜻이지 가족이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동훈의 물론 뭐 주민번호 전체를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번호의 몇 자리만 보여줘도 이것이 우리 한동훈 대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걸 빨리 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진상을 규명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예.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훌쩍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14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이제 선고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입니다. 구형이 벌금 300만 원이 나온 사건인데요. 뭐 당선되시기 뭐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게 김민현 최고가 계속 뭐 김정숙, 김건희, 뭐 김혜경까지 넣어서 3김 특검을 하자 할 거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좀 추진도 안 됐고 좀 현실화가 안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현실화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뭐 이거는 야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예. 야당은 지금 현재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김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결심만 제발 해주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앞에서도 일사부재일 조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다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패스트트랙은 본인들이 이용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꾸고 뭐 검수완박도 하고 다 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이런 건 9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시간 만에 그만둬 버리고 예.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과 그 예산 부수 법안은 자동 부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한정 늦어지면 예산의 예측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기 마지막 날 이것이 통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기회.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운영위 소위에서 지금 통과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 법이 다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1번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면 소위 김건희 특검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김 특검 법안을 좀 가지고 나오시라. 야당이 이거 하는데 여당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당은 박수 칠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